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근육이 경직이 되고 또 이 관절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증이 심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날씨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건강인 만큼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구중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중한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과 고혈압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20대 이상은 30%가 넘는 고혈압 환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강의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건강체 보험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보다도 유병력자 보험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병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고지되는 병력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혈압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거고 보험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혈압이란 어떤 거냐?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에 가하는 힘을 저희가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압을 읽을 때에는 수축기 혈압, 편하게 저희가 이제 최고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확장기 혈압, 최저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고, 반대로 확장기 혈압이라는 건 심장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혈관에 받는 압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압을 이야기할 때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고혈압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혈압이 정상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 혈압은 이제 수축과 이완기 혈압을 모두 이제 120과 80, 그러니까 최고 혈압 120, 최저 혈압 80 미만일 때를 저희가 평균 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균 혈압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낼 때 저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은 아닙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10에서 115, 이완기 혈압이 70에서 75 범위를 최하점으로 해서 상승할수록 이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또는 만성 콩팥, 망막 발생률이 위험과 사망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혈압이라는 거는 저희가 왜 병원 가서 재다 보면 좀 긴장하신 분들은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을 재는 방법은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이란 인종과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압에 따른 심장질환과 뇌질환, 사망률은 수축기 혈압이 20, 확장기 혈압이 10, 그러니까 최고 혈압이 20, 최저 혈압이 10이 올라갈 때 2배씩, 정상인들에 비해서 2배씩 증가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혈압은 낮추는 약물 치료가 있고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이제 입증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혈압이 낮아지면 그만큼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질환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의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정의하면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보다는 저희 나라가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를 기준점으로 잡는 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발표한 2018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 따라서 이제 고혈압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면 이제 최고혈압이 140 이상이 됐었을 때 저희가 고혈압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2번 이상 해당 수치가 나올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왠지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혈압만 가지고 고혈압이란 판정을 하질 않고 병원에 가셨을 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 뒤에 1차 혈압을 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쟀었을 때 동일한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고혈압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데요. 고혈압 기준은 최고혈압 140, 최저혈압 90 이상일 때 고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의 분류에는 정상혈압, 이제 120에 80, 저희가 최고 120, 최저 80 이상일 때가 정상혈압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129까지가 주의혈압, 그리고 고혈압 전 단계가 139, 그리고 고혈압 1단계가 159까지, 그리고 고혈압 2단계가 160 이상일 때를 저희가 고혈압 2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나의 혈압 관리를 잘 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고혈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성 고혈압이라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 1차성 고혈압은 특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고혈압을 저희가 1차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성 고혈압은 내가 혈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계시다가 병원에 가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혈압이 높게 측정이 연속해서 계속 측정이 된다면 저희가 그 혈압을 1차성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2차성 고혈압은 특정한 원인 질환이 확인돼서 혈압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저질환을 치료하면 정상 혈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신장,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죠. 신장 질환이 있고 심혈관 질환, 뇌나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동맥이 협착, 혈관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알도스테론증, 쿠싱 증후군, 갈색 세포증, 갑상선 기능 한증증, 저하증, 임신 중독증, 수면 무호흡 등이 이 2차성 고혈압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의 경과는 예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다양한 장기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을 유발하는 거지 혈압이 높다고 해서 내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이 심장질환과 뇌질환의 발생 및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험 쪽으로 좀 연관을 해본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반 건강체 보험에 가입을 하시기가 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질환과 뇌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건강체 보험이 아니라 대부분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료는 공무원들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6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인 환자는 130에서 85, 그러니까 주의 단계인 분들보다 심장과 뇌질환의 발생 원인이 2.6배가량 높다라는 평균 자료가 나올 정도로 혈압은 심장질환과 뇌질환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도 합니다. 혈관질환의 기여 위험도입니다. 왜 혈관질환이 무섭고 또 혈관질환은 왜 발생하는지. 자, 뇌혈관질환은 흡연, 두 번째로 가장 높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뇌질환 발생률이 26%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게 이제 혈압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내가 고혈압이라는 약을 먹고 있고 혈압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심장질환도 보면 심장질환은 흡연이 가장 높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뇌질환에서 지켜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자, 금연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혈압은
남성 10만 명 중에서 뇌출혈의 발생을 관찰했었을 때 135에서 85를 기준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뇌출혈의 증가율이 높아졌고 일반적으로 혈압 수치가 20씩 올라갈 때마다 뇌출혈과 그리고 뇌출혈은 남성의 경우 2.48배, 1.65배, 여성의 경우 3.15배 최저 2.29배 정도 높여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있으신 분들 또는 드시고 있진 않지만 고혈압 수치가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고혈압이 지속되면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면서 뻣뻣해지고 또 충분한 이완, 수축과 이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이완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비대해진다거나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협심증 같은 질환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뇌혈관 질환 특약이라는 게 보험회사에서 판매가 되고 또 심장 혈관을 벗어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심장 근육을 또 보상해주는 심장 진단금이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 그런 특약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면서 보험으로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거보다 우선시돼야 되는 건 건강관리를 먼저 잘 하셔야겠죠. 자, 고혈압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장, 콩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초기에는 단백뇨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악화되어 신경화증, 만성 콩팥병, 요도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투석을 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혈압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고혈압은 오랜 기간 노출이 되면 안구, 눈에 미세혈관이 좁아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후에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는 정말 그냥 웃고 넘기거나 나 혈압약을 먹게 됐어, 뭐 나이 들면 다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1,100만 명 이상의 고혈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병률, 그러니까 실제로는 29%로 최근 20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30% 가까운 수치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고혈압의 인지율과 치료율, 조절률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편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자주 이제 혈압 검사도 하시고 약도 미리미리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거죠. 최근 10년간은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의 치료율을 보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제를 꾸준히 처방받는 환자는 570만 명 가량이며 이 중 60%가 2가지 이상의 고혈압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혈압이 140에 90 이상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혈압의 원인 중에 한 가지인 이제 비만 같은 경우도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이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제 저희가 고기류라든지 채소류보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혈압이 굉장히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혈압은 합병증은 계속 누차 얘기 드리지만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눈,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혈관질환이라든지 콩팥질환, 그리고 눈 관련된 특약들을 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유병력자 보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3가지 이제 원칙이 있죠. 유병력자 보험은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이 걸린 적이 없어야 되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거나 3개월 이내에 신규 질병이나 이제 재검사를 받는 경우가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유병력자 보험인데 요즘에는 유병력자 보험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325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 원칙에서 입원 수술 이력을 2년만 보느냐, 3년만 보느냐, 4년을 보느냐, 5년을 보느냐에 따라서 유병력자 보험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입원 수술 이력을 5년을 보는 355 상품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상품은 아주 초경할증, 그러니까 할증이 가장 적게 되어 있는 일반 건강체 보험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초경할증 상품으로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통파 질환, 그리고 관련된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그런 355 상품을 가입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고혈압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안 나오는 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암입니다. 암은 혈압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암보험은 일반 건강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유병력자 보험에 통으로 다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험료가 암까지도 할증이 되면서 총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만큼은 혈압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유병력자 보험이 아닌 건강체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되는 유병력자 보험은 아주 경할증이 되어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일반 건강체였을 때하고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게 혈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입할 때는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료의 그 진단금의 크기보다는 보험료의 범위를, 보험의 진단금의 범위를 신경을 쓰셔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으로,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 특약으로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이라고 해서 심장 혈관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준비를 해두시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심장 이완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력자 보험에서도 심장 진단금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와 특정 상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서 유병력자 보험에서 심장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회사를 다 비교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유병력자지만 심장 원투 진단금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부정맥 진단금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를 찾으셔서 그 회사의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보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혈압을 관리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혈압은 어떻게 관리가 되냐? 조절 가능한 혈압 관리 방법이 있고, 조절이 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희가 조절이 가능한 것부터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흡연의 고혈압 환자까지다 그러면 뇌질환 발생률은 정말 몇십 배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흡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상지혈증이라 그래서 콜레스테롤 상승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류보다는 야채류 같은 것들을 조금 많이 섭취를 하시거나 과일 같은 경우나 등푸른 생선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고혈압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체중, 다시 말하면 비만입니다. 키로수가 올라갈수록 혈압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혈압을 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뭐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운동 부족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요 위 내용들과 이제 같이 정리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신다면 이제 혈압 관리가 되시면서 혈압약도 끊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된 유연 요소, 그러니까 조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령,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압은 노인성 질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혈관에 이제 튼튼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올라가는 것도 그리고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또 심장질환이 어렸을 때 있었던 분들은 이런 혈관 수치를 좀 관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약물로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성 신부전증 약을 드시는 분들 또한 혈압 관리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혈압약을 드시면 좋지 않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혈압약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판매가 되어 있고 그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들도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혈압약의 부작용을 걱정해서 혈압약을 드시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하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꼭 혈압약을 타서 처방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심뇌 질환의 노출 위험이 남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확실한 보험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또 중요했던 꿀팁 중에 하나가 이 암보험만큼은 건강채로 먼저 심사를 받아보자라고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구중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정준 전문가님 그리고 정순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입니다. 외동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부모님 많이 계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떤 전략을 통해야 미래에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김정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게 요즘은 어린이날 때 이 보험을 선물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엄마들이 보험에 가장 관심을 갖는 시기는 바로 아이가 뱃속에 있는 태아이실 때인데요. 태아보험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내 아이에게 주는 선물인 느낌으로 많이들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만기 시점이세요. 납입을 내가 20년이나 30년 선택을 하시는데 내가 30세 만기로 선택을 해줄지,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계속 보험을 납입할지, 또는 내가 지금 준비를 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해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설계사분들이 말이 조금씩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화폐 가치가 달라짐으로 인해 지금보다는 30세 만기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존재하고요. 또는 지금이 더 적절하게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아이한테 이렇게 최대의 보장을 준비해 주라는 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 만기 시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오늘 사례는 10살 자녀를 둔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태아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30세가 좋다, 100세가 좋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지금보다 나중에 화폐 가치 생각 때문에 30세 만기로 준비를 해주신 고객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만기가 짧다, 또는 보험료가 지금이 가입하는 게 더 저렴하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좀 저렴할 때 아이를 위해서 선물로 많은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의뢰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그럼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A 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진단금의 크기를 말씀드리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5천, 뇌혈관 진단비 갱신으로 1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5천만 원, 거기에 특정 질병 수술에 대해서 500만 원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납입보험료는 52,580원이셨고요. 30년 납에 30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으셨습니다. 대부분이 납기는 30년이지만 만기도 30년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으셨고요. 3대 진단비의 크기 자체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범위 자체는 협소하게 준비되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기 어려운 이 실손 의료비조차도 30세 만기로 준비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기존 가입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보장 금액보다 이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특약 중에 갱신형인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분에게 필요했던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기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이 내용을 좀 듣고 싶어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리모델링을 제안한 건인데요. 보시면 일반 진단금에 대해서 A 손해보험회사에 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1천만 원, 거기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원래 기존에 없었는데 이 담보를 추가로 질병 후유장애는 5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1억 원으로,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도 5천만 원, 거기에 질병 수술은 최대 2천만 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단금 자체가 더 넓게 보장이 되게 변경되었고 수술 특약도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후유장애 보장이 없었는데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전에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었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1천만 원, 거기에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가 가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라고 대부분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갱신형으로 1천만 원 들어있고 거기에 뇌졸중 담보가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던 상황에서 뇌혈관 진단비를 5천만 원으로 비갱신형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혈관 진단이 발령했을 때 수술비는 각 매회 2천만 원으로 보상일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의 진단을 받게 되어 있던 게 허혈성 심질환을 5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2천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었는데요. 상해 3% 이상 후유장애는 1억, 질병 3% 이상의 후유장애는 5천만 원, 대신 요거는 80세 만기로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특정 질병 수술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약관과 증권상에 나와 있는 그 특정한 수술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지급했던 진단비에서 어떤 수술을 했을도 100만 원이나 50만 원 상해 수술과 질병 수술로 지급되는 수술비와 두 번째, 모든 수술에서 보장하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119대 질병 수술비, 항목에 나와 있는 수술비를 추가적으로 1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보험료는 20년 납입 100세 만기로 12만 2,570원 정도가 발생되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전후까지 살펴봤는데 보장 범위가 기존 대비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후유장애까지도 알차게 준비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 보장 기간이 훨씬 더 넓어져서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준 보험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아일 때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접하는 시점이 인터넷 또는 박람회, 산모교실 이렇게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접하다 보면 사은품에 현혹되거나 또는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지금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은 지금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걸 찾으려고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사은품보다는 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보장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린이만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왜? 어린이 보험의 태아 특약을 넣음으로 인해 태아 보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요즘은 35살까지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 더 저렴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진단받거나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조금 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 보험, 성인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보험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왜 유모차나 카시트, 현금처럼 이 어린이 보험은 특히나 사은품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의 절약도 중요하지만 육아는 무엇보다도 장기전이잖아요. 어린이 보험만큼은 이 사은품보다는 보장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목적 없는 종신보험입니다. 인생설계 원픽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종신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종신보험에 드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혹시 지인이나 주변의 권유로 무작정 가입한 건 아니신지, 이 목적 없는 종신보험의 위협성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이야기 우리 정순균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적은 편도 아닌데 잘못 가입하게 되면 손해가 좀 크게 날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상담을 하다 보면 목적이 없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저축으로 생각한다거나 지인분의 권유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덜컥 가입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입 기간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냥 아는 사람, 지인, 그리고 그냥 일반 보험설계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은품 같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본인한테 손해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신보험이 필요한 사례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례 두 가지 다 궁금한데요.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우선 40세 여성분이셨고요. 지금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이혼 후 혼자서 9세 그 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근데 지인분께서 보험회사에 입사하셨다고 하셔서 2, 3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대부분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2, 3년 전에 그 보험회사에 입사하셨던 친구분은 퇴사하셔서 상담을 하시기 힘드셔서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상담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을까요? 이분께서는 그 A생명의 종신보험 우선 가입을 하셨고요. 사망보험금은 2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일반 진단에 대해서 뇌혈관 진단,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은 한 200만 원 정도. 뇌졸중 진단은 1,6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한 2,600만 원. 암 진단은 한 1,600만 원. 그리고 질병하고 상해에 대한 종수술비는 최대한 200만 원 정도 가입이 되셨고요.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로 납입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내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A생명의 종신보험을 또 하나 가입하고 계셨는데 사망보험금이 한 6,500만 원 가지고 있는 납입보험료는 30년 납입하고 10년 정도 납입하는 부분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비손해보험에서 같은 해에 실손보험으로 해서 상해 질병 입원 치료비는 각각 5천만 원, 상해 질병 외래 의료비, 처방 조제료는 20만 원, 10만 원. 그다음에 비급여 도수 체해 충격파는 350만 원, 비급여 주사제 의료비, 그다음에 비급여 MRI 검사비에서 각각 250만 원, 300만 원에서 보험료는 뭐 1년에 한 12,500원, 그러니까 월 12,500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예. 네, 기존 가입 내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째서 두 가지의 종신보험이나 준비를 하셨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건강보험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보험이라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체를 일반 종신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해서 진단금 자체가 굉장히 좀 비교적 좁은 범위의 진단금만 준비가 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젊은 나이에 가입하셨지만 암 치료에 대한 뭐 항암 치료비나 아니면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자체가 굉장히 보장폭이 좁아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예, 리모델링 해드린 부분은 우선 가지고 계셨던 비손해보험을 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시손해에서 건강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 유사암 진단비는 600만 원, 그다음에 암 수술비에 대해서 200만 원. 앞서 설명드렸지만 뇌혈관이랑 심장 질환 진단비 좀 범위가 넓은 부분은 각각 2천만 원. 그다음에 부정맥 진단에 대해서도 한 5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드렸고요. 질병에 대해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준비해드렸고 암에 대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비나 항암 약물 치료비는 각각 500만 원. 그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최초에 6,500만 원. 그다음에 매년 10년 갱신이지만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1억 원까지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 부분 자체보다는 조금 더 보장의 폭을 넓혀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그 종신보험, 그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을 D생명의 연금저축보험으로 신규로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납입보험료는 월 30만 원에서 매년, 그러니까 1년에 360만 원까지 해서 그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게 해드렸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 자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고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에 값을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봤는데 우선 이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저까지. 그리고 이 종신보험을 기존에 별다른 목적 없이 갖고 계셨는데 이 보험을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도와주셨습니다. 훨씬 더 기존의 목적과 좀 더 부합하는 보험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부분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다른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 종신보험만 높은 보험료로 가입돼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종신보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에 의한 가정의 그 경제에 대한 위험을 커버를 해둘 수도 있고 또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가입하게 된다면 그런 목적 없이 가입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있게 가입하려면 분명히 상담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본인의 사항을 의논한 상태에서 가입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저축으로 생각하고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까지 낼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연말정산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없으셔서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 상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종신보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종신보험은 다른 보장을 뒤로 한 채 사망 보장금에 대한 부분만 높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 상황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종신보험도 저축의 목적인지 아니면 사망 후의 대비 목적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살펴봤던 이 사례처럼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이든지 본인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가상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간혹 이 보험을 권유하던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가입을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도 궁금한데요. 네. 요즘은 은행이나 뭐 우체국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과 보험에 결합한 프랑스어로 사용하면서 은행에서조차도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안내하시는 뭐 설계사 분들이 전문가들이 정확히 안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 직원들이 자신의 할당량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구성을 보면 갱신형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생명보험사의 단순한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만 특화돼서 나온 상품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니까 믿고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분들 중에도 전화나 또는 은행 가서 직접적으로 권유받으신 적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정말로 내가 필요한 보험인지 또는 이 은행이나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상품군들 중에 여기 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 상품들도 더 좋은 게 있는지도 체크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뜻 이거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체국 보험이에요. 사실 우체국은 접근성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접할 수도 있고 주위에 우체국 갔을 때마다 우체국 보험 파트가 어떻게 보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 상품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쉽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실 텐데요. 이 우체국 보험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보험 회사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왜? 모든 보험회사는요, 금융감독원이라고 금감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도 공제보험이라고 말이 들어가 있는 MG 공제보험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은행에서 똑같이 판매를 하고 접근성은 가깝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뭔가를 청구를 했을 때 이거는 분쟁 요지가 있을 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보장 범위가 구성되다 보니 매번 말씀드리는 혈관이나 보장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보험은 10년 또는 15년, 20년 갱신형 보험으로 운영되다 보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방카슈랑스 은행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시청자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 그냥 적금 하나 가입하러 왔는데 저축을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이자 많이 주는 거 없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방카슈랑스로 연결을 해서 보험 상품인 연금 또는 저축보험을 많이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판매한다고 무조건 저축이라고 해서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은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행에서 저축을 했으니까 중간에 나중에 필요할 때 내가 해지하려고 봤더니 이건 보험 상품이므로 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은행에서 판매하시더라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상품명이나 내가 설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나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그렇지만 방카슈랑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점검을 받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꿀팁인 것 같아요. 저희 집 맞은편에도 우체국이 있는데 이 플랜카드로 보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보험이다라고 짚어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굉장한 꿀팁인 것 같고요. 이 보험만큼은 정말로 보험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꼭 맞게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뭐 13차 급여라고 많이 얘기하죠.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상품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과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정도의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도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아까 13.2%가 아닌 16.5%,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급여가 좀 높아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급여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간 4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13.2%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내년 1월부터는 이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추가된 600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보험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 3.3%에서 5.5%까지 연금 소득세를 납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경과되게 되면 납입이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비과세로 받으실 수 있고 일시불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 절세라고 생각하시는데 절세인 부분이 아니라 세금 이연 효과라고 그래서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때 연금 소득세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세액공제를 잘만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가성비 전략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약을 먹고 있으면 가입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말 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네,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을 드시는 분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그런 분들을 위한 보험이 따로 회사별로 많이들 나오는 추세고요. 그래서 유병력자 보험 또는 간편보험이라고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알릴사항이라고 해서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여기서 가장 맨 처음 나왔던 게 바로 325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하지 않거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5년 안에 중증 질환이 발병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지를 하게 되더라도 보험에서 인수를 해주는 325 보험이라는 게 출시가 됐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많이 비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는 어떻게 325뿐만 아니라 31, 335, 35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거, 내가 325가 아닌 31, 바로 3개월 이내에 내가 추가 점지 진단을 받았거나 1년 이내에 수술했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가입은 가능하나 325보다 더 최근 병력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는 있으실 거예요. 대신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그런 질병을 걸리진 않았지만 입원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될 때는 355, 3개월 내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없는 경우에 355라는 상품에 가입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325, 아까 서두의 제목에서처럼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내가 혈관 담보에 대해서 가입이 어려운 거고 수술에 대해서 어려운 것뿐이지 암 진단금에 대해서는 내가 편하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이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325 또는 335 이렇게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왜 보험을 두 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신 이렇게 암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약을 복용하는 것과 이 암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하면 암은 일반적인 일반암 보험에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해주시고 나머지 혈관이나 수술 특약에 대해서는 325 또는 335 내 병력에 맞게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병자 보험 관련한 꿀팁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